안녕하십니까, 안현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민법 최종 정리 100선택 강의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계약부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영상을 2개씩 올려드리고 있죠. 2개씩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계약법도 2번으로 나눠서 찍을 겁니다. 그래서 2번만 하게 되면 계약법 끝나고, 그 다음에 인사특별법도 2번으로 나눠서 이제 한 4강 정도 남은 거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꼭 보시고 반복하셔서 학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정리를 잘 하셔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 강조해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계약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 보도록 하시죠. 1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1번.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에 관하여 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았다면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게 돼요. 물론 의사가 합치됐다면 합치된 의사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면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가 결정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임대차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사용수익하게 해주기로 약정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기로 하면 성립하고요. 보증금 계약은 별도의 약정이거든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보증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니까 보증금 계약의 성립 요건일 뿐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므로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죠. 자, 우리가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은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요?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만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따라서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535조 계약 체결사의 과실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입니다. 답은 3번이죠. 잊지 마십시오.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어느 경우에만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에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은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이건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유효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유효한 것이니까 이행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 인정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는다,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같은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조심할 것은 그러한 사실이 있으며 있는 순간 바로 성립하는 것이지 그런 사실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이고요.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종합적인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2번입니다. 계약의 청약과 승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계약에 청하는 그에 관한 승낙만 있으면 꼭 계약에 성립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까지가 맞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 계약은 낙선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에 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그러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뭐죠? 확정적이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까지는 맞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계약의 성립은 승낙 유무에 의하여 좌우되고, 그죠? 청약자가 승낙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네, 그죠? 왜요? 계약은 낙선계약이 원칙이니까 청약이 있으면 그에 관한 승낙만 있으면 성립되는 거니까 1번은 맞습니다. 2번,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하고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철회권을 유보하지 않은 청약자는 그 기간 내 일을 처리하지 못하며, 왜요? 청약도 의사표시고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는 거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행한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할 때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승낙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죠. 맞는 질문이네요. 3번. 청약에 대한 승낙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지만 승낙자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으나,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승낙자가 승낙자의 승낙이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하였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연착이 됐다면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에는 청약자가 연착됐다는 사실을 통지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불구하고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도 승낙자가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을 하였어요. 그러면 연착에 통지를 해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장 자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꼭 씌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승낙은 특정의 청약에 대하여 행해지는 것이며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는 바. 맞죠? 여기까지는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했어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자, 새로운 청약이니까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겠죠. 따라서 청약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네요. 자,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도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청약자가 그 승낙에 대해서 승낙을 하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청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자가 승낙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겠죠. 언제 성립합니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죠. 따라서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라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문제 지문이 좀 길죠. 이렇게 길게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 간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차임 감액의 청구가 있으면 비로소 차임이 감액되거든요. 따라서 그 멸실된 비군의 비율에 따라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 X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멸실됐다면 멸실된 범위에서 임차인의 감액 청구가 있고요. 감액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차임이 감축됩니다. 2번, 쌍무 계약에 있어서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불능이 됐어요. 그러면 양당사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채무불행이죠. 이행불능 문제인 거죠. 따라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X가 됩니다. 자, 위험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는 것이지 위험부담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3번, 쌍방은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거죠. 위험부담 문제예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수령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요. 따라서 채무자인 매도인은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3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자, 위험부담은 4번입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를 규율하게 된 경우입니다. 결국은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죠. 따라서 4번,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한 채무가 원시적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게 한 제도다 X죠. 원시적 불능은 포함되지 않고요.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니까 4번은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근데 그 위험을 채무자인 매도인에서 채권자인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인도가 이루어진 때예요. 인도가. 따라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3번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채무자인 거고요. 매수인이 채권자인 거거든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한 후에 불능이 되면 채무자인 매도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채권자인 누가 위험을 부담하냐면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어차피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매수인이 수령지체를 해서 인도를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 위험은 채권자인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고요. 이게 3번 질문이죠. 또 인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하기 전에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인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요. 다시 말하면 등기한 때가 아니라 인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따라서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이지만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해진 때에는 부동산 인도시의 위험은 이전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도하게 되면 부동산의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맞는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X주택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지기 전에 X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주택이 소실됐으니까 후발적 불능이죠.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요 갑이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이 채무자의 거꾸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매수인 을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자인 거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거죠. 1번. X주택이 불가 확률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모두에게 규책 사유가 없는 거니까 매도인인 채무자인 갑이 위험을 부담해야죠. 따라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거죠. 2번. X주택이 갑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채무불이행인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3번. X주택이 을의 과실로 소실됐어요. 그러면 매수인 채권자의 과실인 거죠. 그럼 결국은 매도인인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 문제인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을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이로 소실됐어요. 위험을 채권자인 을, 매수인이 부담해야 되겠죠.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1번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거나 수령주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죠. 그러면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 갑이 부담해야 되고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자, 4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위험 부담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4번 문제 하나만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복잡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제 영상의 초핵심 요약 강의나 아니면 기본성 강의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한 다음에 요 문제를 통해 연습하시면 유형분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려요. 4번은 별표 두시 꼭 내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유형분담은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5번입니다. 갑 소유 건물 을에게 1억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 도래전에 낙내로 동건물이 소실됐어요.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죠? 후발적 불능이고 낙내니까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후발적 불능인 거죠. 누가 위험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내용은 뭐예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답인 거죠. 그럼 답은 뭐죠? 3번이에요. 자연력,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이므로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갑은 채무를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에 놓이는 을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고 추가할 것은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입니다. 6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한 거죠. 세금의 피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할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것은 뭐죠? 부담하기란 것도 유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부가가치세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매수는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얼마에 산 거예요? 1억 1천인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그 세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이 부담할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다. 다만 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그 세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매 대금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 대금 전부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따라서 2번.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요. 원상 회복해야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니까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목조물에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이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전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매매 아니면 교환인 겁니다. 왜요? 쌍방 간의 재산권을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아니면 교환이기 때문에 매매 교환,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쌍방의 의무는 뭐예요? 통시행관계니까 공유지분권자 상호간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어떤 문제냐면 손해배상 채무, 손해배상 채권이라 할까요?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의 대상인지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인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면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 관계고요.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인 거죠? 유치권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5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죠. 그러면 원래 채무가 뭐란 얘기예요? 동시이행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 관계니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자, 틀린 거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이 답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 원에 관한 채권이 있어요. 이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갑이 을에게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했습니다.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크게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5천 이렇게 줬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담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갑이 을에게 약속한 날 1억 원을 못 주게 되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이 엄을 뭐합니까? 돌려버리는 거죠. 돌려버리게 되면 이 엄이 돌고 돌아가지고 갑에게 올 때는 얼마짜리가 되세요? 1억 5천짜리에 대해서 갑은 얼마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1억 5천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꼭 1억을 반드시 갚아야 되고 이 담보 목적의 어음 교부에 의외로 담보로 효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럼 당연히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갚을 때 이 어음을 돌려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어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을이 언제든지 어음을 돌려버릴 수 있고 추가로 갑이 또 얼마를 내야 돼요? 1억 5천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변제와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여기까지죠, 그죠? 추가로 기억할 것은 원래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지만 변제와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에 반하는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어음을 돌려주지 않으면
못 갚겠다라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 다만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에다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질문 이해할 수 있습니다. 4번. 원인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교부된 경우 채무자는 어음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주장하여 원인 채무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이기 때문에 4번이 답이고 4번이 X가 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7번입니다. 갑은 자신 소유의 X토지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을이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1번. 갑과 을이 미리 매매 계약에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병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갑과 을은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고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변경, 소멸할 수 있음을 미리 유보했다면 그때는 변경, 소멸시킬 수가 있겠죠. 2번. 갑은 병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병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변경, 소멸할 수 없다라는 말은 갑과 을이 임의적으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합의 해지할 수 없고요. 합의로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나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니까 수익의 의사표시란 위에도 해제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번 X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해제가 되거나 취소가 됐을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체결원인이 갑과 병사의 법률관계예요. 이 갑과 병사의 법률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과 병 간의 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을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갑과 병사의 법률관계가 취소되는 경우 대가관계라고 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대금 지급해야 돼요. 왜요?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4번. 자, 수익의 의사표시란 병은 뭘 할 수 있냐면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첫째,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직접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병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손해배상과 이행 청구. 4번. 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갑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병은 을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 거죠. 자, 병은 근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취소, 해지할 수가 없고요. 또 만약에 이 갑과 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을 때 원상회복도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할 문제인 거죠. 따라서 병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고 원상회복을 이유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할 필요 없어요. 누군요? 병은 을이 병에게 이미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이 문제 답은 2번이네요.
자, 이것도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어려워하시는데 이 정도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따져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계약 해제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행 거절의 의사가 적법하게 처리가 됐어요. 처리됐네요. 그죠? 적법하게.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행지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가 적법하게 처리가 됐대요. 그러면 이행 거절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이니까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내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뭐요?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을 빼고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을 뺀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니까 이행이익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내이익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자, 우리가 유효합니다. 이 계약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따라서 이 약정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가 돼요. 근데 문제는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이행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잔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죠. 따라서 잔대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계약의 자동 해제를 위하여 잔대금 지급기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취지 약정은 가능하고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니까 특별히 해제한다고 의사표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그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4번입니다. 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죠. 당사자 일방 또는 상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대하여입니다. 죄송합니다. 5번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입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해제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이 뭐냐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지만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다. 다만 해제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된다.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제3자로서 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자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했대요. 그럼 매수인이 등기까지 한 거죠. 그러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제3자로서 해제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없고 임차인이 보호되니까 임대차 계약 동안 사용 수익할 수 있고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현재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니까 계약 해제로 소유권을 회복한 제3자가 현재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인데 5번 같은 것도 곱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이기 때문에 5번 같은 경우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 문제 잘 내고 있고 또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답은 3번이죠. 9번입니다.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갑과 을이 계약해 줄이는 원상회복금으로 반환할 매매 대금이죠. 자, 매매 대금인데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거든요. 연 5%입니다. 연 5% 법정이자가. 근데요, 요 해증하는 민법 규정 물론 임의 규정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계약법의 규정은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5%지만 가산할 이자를 4%로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근데 문제는 이건 뭐냐면 원상회복과 관련된 이자입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동약정 이율은 매매대금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률에도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이자 연 5%를 붙이는데 이 규정도 임의 규정이니까 4%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다. 다만 이 4%는 약정은 원상회복과 관련된 의무죠. 따라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고 1번이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이거 참 많이 했죠. 해제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3번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경료된 X토지에 대하여 을의 채권자병이 가압류 집행을 맞춰둔 경우 자 그러면 이 목적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새롭게 이의관계를 가진
제3자니까 해제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하여 의뢰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 소급표를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왜요? 해제를 가지고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요. 4번 갑이 의뢰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이를 이유로 갑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과실상계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액만큼 뭐 할 수 있어요? 깎을 수 있지만 원상회복 범위를 정할 때는 과실상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을이 중도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최고 없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가능하고도 유효하죠. 조심할 것은 중도금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선이행 의무가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중도금이니까 선이행 의무니까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 거죠. 자, 다시 한번요.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된다라는 약정은 가능하고도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되기 위해서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죠? 근데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행변권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것이고 맞는 질문인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적용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자, 이제 매매 봤죠?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해요. 따라서 1번. 특정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실행 내지 이행에 지나지 않으며 그 성립 요건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입니다. 자, 매매계약의 비용, 채무이행 시기 및 이행 장소 등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매매 성립에 영향이 있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합의가 없다면 그 규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자, 기억해 두십시오. 매매 계약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채무 이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행 장소,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인도 장소입니다. 민법의 규정이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3번 매매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소유를 물건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하고요. 4번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낙선계약이고 분료식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인 거죠. 자, 매매계약에서 급부는 매매대금 금전이 되겠죠. 만약에 재산권을 이전하고 또 다른 재산권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교환이 되거든요. 따라서 매수인의 주된 급부 의무는 매매대금 지급 의무이다. 맞는 질문인 거죠. 왜요? 매매대금 금전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권이라면 교환이니까. 따라 틀린 것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죠. 매매 예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매매 일방 예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맞아요. 왜냐하면 일방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거고요. 예약 완결권이 법적 성질이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말은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매매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보시면
적어도 예약이 성립하려면 그 예약에 터잡아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 이전 방법, 매매 가입 및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왜요? 확정할 수 있어야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매매가 성립하고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요. 따라 1번은 맞는 질문이래요. 2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 예약이 체결된 경우 예약 권리자가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 완결권은 제적기의 경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제적기간에 걸리고요. 제적기간은 10년입니다. 근데 제적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정진 중단 제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고 있다면 그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채권자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도 않거든요. 소멸시효는 그래요. 근데 제적기간은 그런 제도가 없고요. 그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적기간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엇과 달리요? 소멸시효와 달리. 따라서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매매 예약 완결권은 제적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소멸시효의 차이점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 의무자는 예약 완결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행사 여부의 확답을 채구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맞는 질문이고 시험에 참 잘 나오네요. 4번입니다.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중 1인은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소상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단독으로 하지 못합니다. 전원이 해야 되고요. 시험에 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 채권자 전원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법원이 참 고려해 줍니다. 그렇지만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해 주거든요. 따라서 매매 예약 완결권 후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소위 직권조사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해 재판에 고려해야 한다. 맞는 질문인 거죠. 자, 그래서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1번은 중요합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번과 5번은 소멸 차이점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번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4번은 결론만 기억해 두세요. 예약 완결권자가 여러 명의 경우는 전원이 행사해야 된다라고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강의 끝났고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계약법에 관한 백선 특강이 계약법은 끝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